안녕하세요. 함부로 앞 일을 장담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네요. 저는 제가 톡톡 사연을 매번 즐겨 찾으면서도 설마 하니 직접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한번 나도 보내봐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잠깐 스쳤던 것 뿐인데 그 이후로 그 생각이 자꾸만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잡고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게 됐네요. 사연 쓰는 글 솜씨가 영 자신 없어서 신청은 엄두도 안 내보았던 저는 중년 나이의 여자랍니다. 지금은 시들시들해졌는데 한동안 제가 열심히 불렀던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한다다인데요. 제 별명이 어쩌다 한다다가 되었는지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집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친정은 마치 평범하고 이상적인 대한민국 4인 가족의 표본 같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하시긴 했으나 건실한 가장 역할을 해내셨던 친정아버지, 큰 외삼촌께서 투자 사기에 휘말리기 전까지는 아주 유복했던 외가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오셨으며 내조의 여왕이셨던 친정엄마, 허우대 멀쩡하게 타고나서 어렸을 때부터 친정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친정오빠, 그리고 애교 많고 활발한 막내딸인 제가 있었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타고난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 시절을 두고두고 감사하게 여기게 될 줄 알았다면 초등학교 시절을 더욱 소중하게 보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정아버지께서 갑작스레 폐암 선고를 받으셨고 암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친정엄마께서 당연하게 병원에 붙어 계셨기 때문에 저하고 오빠는 알아서 지내야 했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모든 것이 어그러졌어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오빠는 쓸데없이 이성교제에 눈을 뜨고 있었던 데다 설상가상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친정 부모님께서 병원 생활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마구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오빠가 나중에 스스로 다 망쳐넣어서 그렇지 얼굴이 제법 괜찮게 타고난 편이었어요. 그러니 주위에서 얼마나 헛바람을 많이 넣었겠어요. 소위 노는 무리들이 얼굴 마담으로 자꾸 친정오빠를 꼬여냈던 겁니다. 친정오빠는 노는 재미를 알아버렸고 이 여자친구 저 여자친구를 갈아타면서 신명나게 놀았죠. 오빠, 대체 어제는 집에 왜 안 들어왔어? 자꾸 이러면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엄마 속상하게 힘들어할까 봐 내가 일부러 입 다물고 있는 건데 오빠는 왜 그런 것도 몰라줘? 그러고도 오빠가 우리 집 장남이야? 그리고 그 가죽 잠바 뭔데? 어디서 난 거야? 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내가 집에 들어오든 말든 넌 신경 쓰지 마. 중학생은 몰라도 되는 그 고등학생들 어른 세계가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멋있거든? 그리고 내가 왜 상관할 바가 아니야? 우리 같이 쓰라고 엄마가 집에 두고 간 돈, 그걸 왜 오빠가 혼자 다 가지고 간 건데? 같이 써야 되는 돈이잖아. 빨리 내 목 내놔. 이 도둑놈아. 도둑놈이라니, 야, 너 말 조심해라. 그렇게 사나운 여자는 남자들이 대체로 안 좋아하거든? 새겨 들어. 돈 주기 싫어서 말 돌리는 거 봐. 내가 모를 줄 알고? 도둑놈아, 내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엄마한테 다 이러고, 오빠 그 가죽 잠바 내가 다 찢어버릴 거야. 아,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두세냐? 아, 무서워서 집에 오질 못하겠네. 아, 내가 도둑이기는 하지. 어? 여러 여자 마음을 훔치는 도둑.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해야 해서 오늘도 바쁘거든? 너 이만 나가볼게. 야, 내가 먹은 거 설거지는 네가 좀 해줘라.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남자잖아. 친정오빠가 아무래도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 집 장남의 허파에 헛바람을 저토록 가득 넣어 놓은 것인지 범인을 안다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주먹을 쥐었을 정도였죠. 지독한 허세에 빠진 친정 오빠의 작태를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께 고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 오빠가 제 몫의 용돈도 다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서
제 친구들이 생일 선물이라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저에게 주었던 소중한 나이키 가방과 신발 세트를 어느 날 저 몰래 훔쳐가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줬고요. 중학교 입학 선물로 친척 어른들께서 주셨던 손목시계는 누구한테 팔았는지 몰라도 하여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았더라고요. 제 머리끈, 목걸이 이런 것들도 다 몰래 가져가 학교의 여학생들에게 500원, 1000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병원 생활하고 계시는지 아니까 걱정 안 끼치고 싶어서 묵묵히 견뎌왔는데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을 지경이 됐죠. 그래서 병원에 수건과 양말을 챙겨갔던 날 친정오빠의 미친 상태를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친정 엄마께만 말씀을 드린 건데 친정 아빠의 심상치 않아진 낯빛을 확인하신 친정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해하셔서 진실이 다 퍼지게 됐던 건데요. 두 분은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특히 친정 엄마께서 이 말을 짚으며 현실을 부정하셨죠. 우리 집 자랑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입시 공부하느라 매일 여념이 없다고 분명히 나한테 그랬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고? 문제집 살 게 엄청 많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전부 가짜였어? 아니야, 아니다. 아우,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 리는 없지. 우리 효자들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을 리가 없어. 친정 엄마께서는 진정 당신의 아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면모 따위 당신의 아들에게 없다고 여기셨죠. 제가 쏟아낸 그간의 친정오빠의 모든 행각을 들으시고 아연실색하시며 반쯤은 못 믿으셨던 거예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반면 친정오빠가 그렇게까지 엇나갔다는 게 어느 정도는 믿어진다고 하시면서 잠깐의 방황일 거라고 보셨어요. 그간 너무 착한 아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잠깐 엇나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두 분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왠지 서운했던 듯 싶어요. 두 분 다 저를 향해 너는 괜찮니? 마음고생 심했지? 이렇게 물어주지 않으셨거든요. 몇 달씩이나 혼자 사귀며 지내온 저를 칭찬해주지 않으셨고요. 그간 집안일도 병원을 열심히 오가는 것도 친정아버지께 틈틈이 편지를 써드리는 것도 다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무척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두 분의 바람대로 친정 오빠가 일시적으로 헛짓거리를 하는 것이길 바랐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워낙 자랑스레 여겨온 자식이 저희 집안 장남이었으니까요. 두 분이 실망하시고 무너져 내리시는 걸 보기는 싫었죠. 친정 오빠는 객관적으로 저보다 외모를 아주 잘 타고난 인물이었기에 가만히 있어도 대체로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줘서 친구 없이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불만이라는 걸 품을 수가 없던 입장이었고요. 미친 방황이 끝나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 언제가 가수 조성모가 본인의 최고 히트곡에서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라고 했던가요? 그거 아주 명가사였어요. 친정 오빠의 속에는 너무 많은 모습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자신만만해 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친정 오빠만의 모습이 있었죠. 친정 아버지께서 힘겹게 암과 사투를 벌여내시고 퇴원을 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소식이 있었어요. 친정 오빠가 한 학년 위의 여학생과 사고를 친 것이었죠. 그 언니의 모친께서 저희 집에 쳐들어오시는 바람에 알게 됐습니다. 고3 수험생을 망쳐놨으니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시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당황하신 친정엄마께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자 그분이 열받아서 친정엄마를 한 대 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막았고 친정아버지께서 상황을 보시고 놀라 현기증을 일으키셨어요. 저희 아버지 항암 끝내시고 집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분이 화들짝 놀라며 환자를 괴롭힐 생각은 없었다고 하시더니 허겁지겁 떠나셨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지 준비를 해서 먼저 연락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때가 주말 오전이었고 친정 오빠는 공부하러 독서실에 가 있었죠. 연정아, 너 얼른 독서실 가서 네 오빠 데리고 와라. 독서실에 없으면요.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어요.
독서실 새로 끊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거짓말이겠어. 잘 다니고 있겠지. 빨리 가서 데리고 와. 아우, 집에 큰일 났다 그래. 하지만 제가 옆 동네 독서실까지 가봤지만 친정 오빠는 없었어요. 거기 사장님께 여쭈어봤는데 친정 오빠는 애초에 거기 등록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등록 명단에 이름도 없었어요. 저는 집에 와서 사실을 고했고 친정 아버지보다 친정 엄마께서 먼저 쓰러지셨습니다. 눈앞이 핑 돈다고 하시며 자리에 들어 누우셨어요. 초상집 만들어 놓고 친정 오빠는 늦은 밤에 들어왔고요. 친정 아버지께서 눈물에 귓방망이를 날리셨고 부엌 가위로 친정 오빠의 머리카락을 자르셨습니다. 아버지, 아이, 듬성듬성 자르는 거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못생긴 몰골로 어떻게 밖을 나다니라는 거예요. 지나치시네요. 나 아버지 아들 안 할 거예요. 친정 아버지께서 울분을 토하시며 잘못보다 한참 부족한 벌을 내리셨건만 친정 오빠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우리 장남에게 악기가 들렸다고 하셨어요. 두 분 다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부모님 말 맞다나 진짜 악기가 들린 걸지도 몰라. 사람이 왜 저렇게 됐담? 내 오빠지만 진짜 사고치는 수준이 이제는 징그러울 정도야. 임신했다는 그 고3 언니랑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저도 미칠 지경이었죠. 상대 측에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신 이후로 일도 못 나가신 지 오래였고 병원비로 돈도 엄청나게 나갔는데 이제는 현금 1,000만 원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남매는 아직 학생이어서 사회인 되려면 한참이었는데 말이죠.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일단은 500만 원부터 건넸습니다. 잔금은 그 언니가 수술을 받든 자퇴를 하든 하여간 뭔가 최종 결정이 나면 건네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언니가 친정오빠의 여자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자친구는 근처 학교의 동갑내기였어요. 그리고 친정오빠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실토를 하자 그 여자친구가 열받아서 고3 언니를 찾아갔던 겁니다. 야, 늑다리, 네가 내 남자친구 꼬셨냐? 뭐? 늑다리? 나랑 1살 차이 나면서 나보고 늑다리라니. 말하는 싸가지 장난 없네. 너 어디 한번 늑다리한테 죽어볼래? 이 내용은 그 여자친구가 친정 오빠한테 무용담으로 알려준 것이었고요. 현장에서 무지막지한 육탄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서로 막상막하였다네요. 문제가 있다면 한쪽은 임신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상태여서 날뛰었으니 타격을 입었던 겁니다. 고3 언니는 이튿날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행운의 사나이가 아닐까? 이야호! 500만 원 굳었다. 아버지, 그럼 대신 500만 원 낮추면 안 될깝쇼? 친정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친정 아버지께서는 바리깡을 드셨어요. 그리고 친정 오빠를 대머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대머리가 된 친정 오빠 장본인보다 친정 엄마께서 더 상심이 크셨어요. 잘난 아들의 듬성듬성 머리를 하고 다녔던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제는 대머리가 웬 말이냐고 하시면서 알아 누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친정엄마의 기분을 살피면서 친정아버지의 비위를 살살 맞추면서 친정오빠를 감시하면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죠. 그러는 동안에 집안일은 제가 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당연해졌더라고요. 저는 아직 중학생이었는데 온 식구의 끼니를 제가 챙기고 있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표현은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모든 걸 다 도맡아서 하는 희생하며 사는 자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만 치는 친정 오빠를 두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악기 들린 것만 사라지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계셨고요. 자꾸만 기대를 못 버리셨어요. 똘망똘망하게 귀여웠던 친정 오빠의 어린 시절만 자꾸만 추억하셨습니다. 그런 친정 부모님을 계속해서 배반한 친정 오빠가 정녕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머리가 된 친정 오빠는 고3 수험 생활을 어거지로 책상 앞에서 버티며 보냈지만 간신히 그나마 이름난 전문대에 합격을 하자마자 또 고삐가 풀려버렸어요.
아르바이트 한 개도 안 해주는 주제에 오만 술자리를 다 나갔고요. 여자친구를 한 번에 두 명씩 사귀었습니다. 성적은 개판이었죠. 결국 친정아버지께서 또 친정오빠의 머리를 밀어버리셨어요. 술이 떡이 돼서 자고 있던 친정오빠는 일어나서 대머리가 된 자신을 보며 절규했고 얼마 후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만 다녀오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군대에서 악기가 퇴치되겠지. 그러면 네 오빠도 아버지하고 이제 화해하고 잘 지내지 않겠니? 우리 집안 장남 노릇을 든든히 해줄 거다. 저는 고3 수험생이었는데 저를 붙잡고 친정엄마께서는 자꾸만 친정오빠에 대한 각종 하소연, 근심, 걱정, 기대 같은 것들을 늘어놓으셨어요. 제가 수험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건강은 요새 어떤지, 그런 건 안 궁금하신 거냐고 친정엄마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비록 친정오빠처럼 괜찮은 얼굴로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예쁨도 꽤 받고 애교도 많고 활달한 성격을 자랑하던 아이였는데 도대체 어느새 이렇게 한껏 주눅이 든 아이가 돼버린 건지 스스로도 의문이었고 씁쓸했어요. 친정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제 생각이 그렇게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저도 그냥 친정 오빠처럼 열심히 사고나 쳤어야 관심과 애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할 지경이었죠. 심지어 제 수능 전날에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는데 친정 오빠가 군 생활을 잘 하고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저 수능 보는 날이라서 지금 이렇게 갈비 먹는 거 아니에요? 모처럼 이런 자리면 오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빠만 주인공이고 저는 뭐 평생 들러리예요? 연정아,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너는 늘 알아서 잘하는 똑똑한 딸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뿐이다. 절대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 남매 똑같이 사랑하는데 네가 오해하면 마음 아프지. 그래, 네 아버지 말이 맞아. 네가 오해하면 우리가 어떡하라는 거니? 내일 수능 잘 보고 대학도 잘 가길 바란다. 든든한 우리 딸, 화이팅이야. 저는 왜 두 분이 제 말에 그냥 급히 얼버무리시는 것처럼 들렸을까요? 그런 서운함을 안고 저는 제가 수능을 엄청 잘 봐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지만 전날 갈비를 먹으러 갔던 게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시험 도중에 속이 불편해서 신경이 자꾸 쓰였습니다. 수능 결과는 평소 실력보다 못 나왔죠. 너무 슬펐으나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 대학에 도전장 내밀어 볼 만했어요. 그러나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학비를 덜 드는 대학에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집안 사정이 제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염려할까봐 그간 돈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시더군요.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과거만 제가 너무 떠올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새 저희 집은 형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을 낮춰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덕분에 부모님이 얼굴에 주름 하나 덜 생긴다고 여기면 나쁘지 않아. 서운한 마음은 뒤로 하고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뭘 하나요? 친정오빠가 다 망쳐놓는데 말이죠. 군대에서 악기가 퇴치되기는커녕 새로운 악기가 들려서 사회에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친해진 인물들이 각자 사업병과 음악병에 걸린 작자들이었던 겁니다. 친정오빠는 웬 외국 음악에 심취해서 그런 걸 만들겠다고 했어요. 음악을 만들며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나마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보셨다고 해요. 저 대목에서 대체 어느 부분이 긍정적인 거지? 다들 이상해. 이러다가 오빠가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건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 전문대 졸업장마저 따고 일단 직장 생활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에 도전해 보라는 게 친정 부모님의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친정 오빠는 대뜸 대출부터 받았어요. 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수제 사탕 사업을 이제 시작할 거거든? 사업?
수제 사탕? 진짜 오빠 돌았어? 집안 살림 다 거덜내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은행 돈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는 타격 없어. 야, 잔말 말고 네 친구 중에 어디 여성스럽고 귀여운 감각을 가진 능력자 없냐? 수제사탕 홍보하는 디자인을 만들 인력이 필요해. 그런 인력 전문가를 고용해야지. 오빠는 발상 자체가 이상해. 그리고 은행 돈이면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다가 진짜 망한다고. 너 내가 안 망하기만 해봐라. 그때는 네 코 내가 납작하게 해줄 거니까. 너 하여간 이 오빠에 대한 예의가 없어. 하지만 코가 납작해진 건 친정 오빠 쪽이었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10개월 만에 폐업했어요. 대출받은 금액 이상으로 빚이 생겨 있었고요. 몰래 대출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쫄딱 망하다니 충격받으신 친정 아버지께서는 결국 암이 재발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친정 오빠라는 존재가 저희 집을 다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친정엄마께서는 여전히 우리 장남이 정신만 차리면 다 될 거다 이러고 계셨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부터 했고요. 물론 대학 생활 도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안 벌고 안 모으면 제 미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직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저희 집에 돈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들었을 때의 참담함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상황 파악을 냉정하게 마치고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죠. 친정 오빠는 그런 주제에 반반은 생김새 하나 무기 삼아 여자친구들을 계속 만들며 놀러 다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지난 날을 슬슬 후회하기 시작하셨고요. 돈 벌어오고 친정 부모님께 용돈 보태고 이런 과정만 반복하며 숨이 막힐 지경이었던 저는 제 고단함을 나눠 가지기를 자청하는 남자를 만났고 불이 붙어서 결혼에 골인해 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사실 친정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친정오빠가 처음에 놀러 다니는 재미에 눈을 뜰 때 함께 무리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공부에 매진한 결과 괜찮은 대학을 갔고 그 후 쭉 성실하게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친정오빠의 끝없는 사고문치의 행각을 안타까워하기도 했고요. 저와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통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살짝 덩치가 있었던 그 남자는 마치 곰 같은 인상을 풍겨서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친정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졸랐고 얼른 저라도 안정된 가정을 꾸려서 사는 모습을 내심 보고 싶으셨던 것인지 두 분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결혼식에 건강히 참석해야 한다며 친정 아버지께서도 엄청 힘을 내셨고요. 여기까지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에 당황하던 친정오빠의 넋 빠진 얼굴도 아주 통쾌하게 볼만했었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내 친오빠를 애초에 나쁜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원흉. 그 일당 중 한 명이었으니 근본이 괜찮을 리가 없는 거잖아.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법칙은 정말 대단하다. 아담한 빌라의 신혼집에서 서로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시작한 결혼 생활. 처음 한 달 정도만 좋았던 것 같네요. 그 남자는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본인은 양말 한 짝도 세탁 바구니에 직접 넣어본 적이 없다네요. 그럼 그동안 벗은 양말은 어쩌고 살았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몰라? 난 그냥 벗어두기만 하면 그 다음은 다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해줬는데? 어째서 시어머니께서 일찍이 우라병에 걸려 귀농을 결심하셨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시누이가 그리고 각종 시댁 친척들이 저를 보며 측은한 눈빛을 보냈었는지 알 것 같아졌죠. 느낌이 쎄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저에게 항상 좋은 말, 응원의 말만 해줬던 그 남자는 사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입 바른 소리만 대충 폼나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제 가정을 제 스스로 꾸리고 살고 싶다는 욕심에 아둔한 선택을 해버린 제가 바보였습니다. 든든하게 보였던 덩치는 시간이 지나자 거대한 돼지로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됐고요. 대체 남편을 맞이한 건지 문제아 아들을 키우게 된 건지 헷갈렸습니다. 오만 뒤치다거리를 제가 다 해야만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결혼하고 반년 만에 거의 10kg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병원에 다녀오시기로 하신 날 상태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제가 오랜만에 친정에 발걸음을 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당신들의 이모저모를 막 늘어놓으셨고 저는 다 들어드리며 장단을 맞춰드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모든 걸 다 들어드리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식, 제 역할 말이에요. 근데 친정오빠가 제가 이미 가서 없는 줄 알고 슬그머니 늦은 시각에 귀가하다가 집 앞에서 딱 마주쳤어요. 야, 너 아직도 안 갔냐?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 날이 깜깜한데, 여자애가. 오빠는 세월이 흘러도 말하는 모양새가 어쩜 그렇게 한결같아? 나 보면 잔소리 들을까봐 그게 걱정되셨나 봐. 됐네요. 나 지금 잔소리할 기력도 없어. 가만 있어보자. 너 왜 이렇게 말랐냐? 웨딩드레스 입는다고 이틀 쫄쫄 굶었을 때보다 더 마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왜 못 본 사이에 개벽 따고 몰골이 된 거야? 친정 부모님도 안 물어보셨는데 사고뭉치 모든 일의 원흉 악기 그 자체인 친정 오빠가 왜 하필 저의 불행을 알아차린단 말입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나서 울컥해버렸어요. 아, 물어보면 뭐 어쩔 건데. 오빠가 지난 세월 망쳐놓은 게 몇 개고, 친사고가 몇 갠데, 내가 결혼해서 스트레스 받고 머리 잡아 뜯으며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래? 난 아무렇지도 않아. 오빠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면역이 돼 있거든? 자존심 상하게도 저는 외치면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 남편이라는 남자에게 내 초콜릿 네가 먹었냐 이딴 소리 들었습니다. 울고 난 제 얼굴은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너무 열받아서 엄청 말싸움을 해버렸죠. 그러자 그 남자는 저를 한 대 치려고 했어요. 주먹을 제 코앞까지 들이밀었다가 이를 갈면서 대신 분풀이로 액자들을 다 깨버렸죠. 저는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일부러 새벽같이 출근을 해버렸고요. 근데 친정오빠가 그 신혼집에 침입해서 술에 절어 늦잠을 자고 있었던 그 남자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지인들한테 그 남자가 쓰레기라고 소문을 쫙 내버렸죠. 능력 없는 사고뭉치여도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고 주변에 사람은 항상 많았던 친정오빠였기에 그 남자는 삽시간에 자기 회사에도 소문이 다 퍼지게 됐어요. 그 남자가 친정오빠를 고소한다고 했죠. 콩밥 먹게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고소해라. 어? 나는 머리 나빠서 법 그런 거 몰라. 맘대로 해. 근데 이왕 콩밥 먹을 거면 그 이전의 업적을 남기고 싶네. 너 내가 끝장낸다. 감히 네가 내 동생을 해골로 만들어? 절대 용서 못해. 너 반드시 내가 끝장낸다. 친정오빠는 답이 없는 사고뭉치인 건 그 남자도 알고 있었죠. 무식한 사람이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가 있을지 가늠이 안 돼서 겁이 난 그 남자는 제발 저에게 이혼 좀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했고 그 남자는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자기 모친이 귀농한 동네로 가서 함께 살겠다는 정보를 마지막으로 들었고요. 세상에나 잠시나마 제 시어머니였던 그분이 얼마나 또 고생하며 지내실지 그게 눈앞에 훤해서 제가 다 죄송스러웠습니다. 짧지만 다사다난했던 제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린 이후 친정 부모님께서는 조금 태도가 변하셨어요. 몸도 안 좋은데 나이까지 많이 먹었다고. 스스로 내가 요새 위축 들어 산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 내 자식들 인생 아직 나는 책임지고 싶은 한 집안의 가장이야. 내가 너무 오래도록 무기력하게 산 것 같구나.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지내련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도 따라오는 법이겠지.
우리 딸이 결혼했다가 이혼까지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드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오로지 이런 것만 치중하며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더라. 연정아, 엄마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아르바이트 나가고 있어. 냉면집에서 서빙하는 일인데 몸은 고돼도 보람되더라. 우리 딸 보면서 내 인생 앞으로 한참 창창하게 남았는데 내가 엄마로서 너무 시야가 좁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뭐니? 그깟 대학 졸업장이 뭐라고. 옛날에라 잠깐 다녔던 좋은 직장,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일자리를 기피해온 건 아닌지 내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했어. 앞으로는 더 번듯한 엄마가 되도록 할게. 우리 딸, 항상 고맙고 미안해. 친정 아버지 말씀에도 울컥했는데 친정 엄마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주체할 수 없이 감정이 올라와서 결국 눈물을 찔끔 보이고 말았죠. 맞아요. 사실 제가 그동안 바란 건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아무 걱정 없이 평범하게 즐겁게 살았던 옛날 그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면 좋겠어요. 비록 친정오빠가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잡고 있다는 게 답답했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모처럼 두 눈을 빛내시는 것에 저는 즐거워졌습니다. 결혼 생활 실패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늘을 들이올 수는 없었어요. 전보다 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친정 오빠는 간혹 음악을 진지하게 하겠다며 작업시 장만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를 해댔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이제는 아예 그 헛소리를 상대도 안 해주셨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걱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또 말아 먹든 말든 알아서 실패하고 알아서 회복하라는 것이 친정 부모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단호하고 냉담해진 친정 부모님의 태도에 친정 오빠는 놀란 모양이었죠. 반대로 저는 즐거웠고요. 힘을 내서 살다 보니 또 인연이 찾아왔어요.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도전이었는데 남편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남편은 입이 짧았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딱딱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살짝 결벽증이 있어서 정리정돈에 능했습니다. 이런 사람 특성상 성격은 조금 예민한 편이었고요. 탄탄한 직장에 재직 중이었고 업무 스트레스도 잘 받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면들만 보자면 여자들이 결혼 상대로 선뜻 선호할 만한 인간상은 아니죠. 그치만 저는 이런 면들과 정반대의 면들만 가진 남자와 장렬하게 결혼 생활에 실패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자기의 예민한 면들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주는 저에게 이끌렸습니다. 남편이 신탁을 했는지 시아버지께서 약간 그런 성격이셨어요. 딱 봐도 내향적이셨고요. 눈빛에도 예민한 기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말수가 많고 호들갑을 떨고 이런저런 궁시렁거림을 잘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옛날에 중매 결혼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연애 결혼이었다면 과연 두 분이 결혼까지 가셨을까? 과연? 그 점이 무척 궁금했지만 입 밖에 내는 불상사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는 외탁을 해서 자기 모친과 결이 비슷했고요. 그래서 남매가 안 친했습니다. 남편이 애초에 신우이를 상대도 안 해줬다네요. 당연히 제가 결혼 전적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러자고 했어요. 제가 꼭 숨겨야 하냐고 하니까 괜히 밝혀서 시끄러워지는 게 상상만 해도 피곤해서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좋다는데 허락해야지라며 저를 받아들여 주셨으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셨어요. 아들 잘 키워서 대학 잘 보내놓고 직장 잘 얻게 해놨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아니 우리 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난 여자가 붙어줘야 하는데 너무 그저 그런 여자인데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짝을 이루게 둘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지. 저는 순식간에 이것으로 지칭당해서 좀 황당했어요. 근데 왠지 남편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묘한 믿음이 있었고, 그냥 겸손하고 수더분한 척을 하면서 입 꾹 다물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 것이나 잘 했습니다. 남편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단박에 해결을 한 건데요. 이튿날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감으로써 모친의 반대표를 없애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시는 사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급성 위경련이 일어났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기겁하셨고 남편은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는 말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무 장애물 없이 결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역으로 시어머니께서 지친 얼굴을 하신 채 저에게 이런 질문까지 하시게 됐어요. 우리 아들 보통 예민한 게 아니라서 감당하기 힘들 텐데 정말 괜찮은 거 맞니? 네, 그럼요. 저는 각종 힘든 상황에 보통 면역돼 있는 게 아니라서요. 뭐든 꿋꿋하게 잘 견뎌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아유, 우리 아들이 왜 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 쳤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사실 나는 내 욕심에 그럴싸한 집안하고 사돈 맺고 싶었거든. 근데 자식 마음이라는 게 어디, 아유, 내 뜻처럼 안 되네.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겠지. 부모 뜻처럼 자식이 안 된다는 거. 저희 집안에 그 강력한 예시가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어요. 첫인상은 결코 쉽지 않고 표독스러운 분으로만 보였는데 자식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부모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별로 어렵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초반에 제 별명 이야기 해드렸죠? 이제 그 대목 나올 차례예요. 드라마 중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인들과 연락하던 중에 다들 그 드라마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죠. 제목의 뜻은 결혼과 이혼 전적이 있다는 의미고 제목의 줄임말이 한다다였는데요. 어쩌다 보니 제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제 성이 한씨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혼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지인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한다다가 됐다고 했더니 남편이 이걸 굉장히 재밌어 했습니다. 저를 걸핏하면 장난스럽게 한다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렇게 재미를 들렸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제 전적이 들통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부른다는 걸 시댁에서 목격한 시누이가 뭔가 낌새를 느꼈는지 자꾸만 캐물었던 겁니다. 언니, 한 번 다녀왔어요? 왜 오빠가 언니 별명을 그렇게 불러요?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히 말해주세요. 근데 그냥 말하지 말고 하늘에 맹세하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으로 얘 왜 이렇게 집요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차마 티를 못 내고 어쩔까 고민하다가 숨길 수 없겠다 싶어서 어쩌다 보니 짧게 결혼 생활 한 적이 있다고 답해버렸죠. 저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지만 입산 시누이는 당장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즉시 발작하셨어요. 이혼 경력이 있었다고? 아니, 그걸 어떻게 감쪽같이 숨기고 뻔뻔스럽게 결혼할 수가 있었니? 아유, 무섭다, 무서워. 그 앞에서 죄인이 된 저는 고개를 숙여야 했죠. 뭐 어쩌겠어요.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가 과거를 들켰다는 걸 친정 식구들한테도 알렸었는데, 그러자 친정 엄마가 안타까워 하시면서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같이 냉면집에서 일하셨던 어떤 아주머니의 딸이 새로 카페를 오픈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마침 시댁 근처였거든요. 개업한 곳에 얼굴을 비출 겸 그때 시어머니도 만나고 싶다고 친정 엄마께서 그러시길래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러 자리에 나갔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연신 저자세로 사과를 하셨어요. 저희 딸이 뭐가 잘못이겠나요? 다 엄마인 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죠. 절대 사돈 기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진작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게 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찡했고 너무 속상했어요. 친정 엄마께서 친정 오빠가 아닌 저를 위해 제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 너무나도 꿈꿔왔던 것이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자 너무 서글펐죠. 그때가 코로나 초창기였는데 친정 엄마께서는 정성스레 쇼핑백에 담아오신 마스크도 시어머니께 선물 드렸습니다. 그걸 받으시고 시어머니께서는 크흠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힘든 코로나 시기에 오픈한 가게였기에 한쪽 벽면에 앞으로 힘내서 장사하라고 글귀를 써서 메모지를 붙이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어요. 저희도 이왕 남기고 가자 싶었죠. 근데 친정 엄마께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거예요. 연정아, 밝은 미래라고 적어야 하는데, 밝은 이걸 어떻게 적지? 헷갈리네. 머리가 굳었나 봐.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당황한 헛웃음을 터뜨리며 끼어드셨어요. 어머나 사부인, 실례지만 그거는 멀쩡히 교육과정 받고 살아온 사람이면 다 아는 거 아닐까 싶네요. 아, 그런가요? 국민학교만 나와서 그런가 영 미흡하네요. 얼떨결에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답하셨는데 그 자리가 저를 위해 사과를 대신하려고 마련한 것이었으므로 워낙 생각이 계속 복잡하셨던 참이라서 대충 얼버무리는 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대화 부분을 놓치고 말았었죠. 왜냐하면 저는 친정엄마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을 때 대신 그걸 적어드리느라 바빴거든요. 참고로 친정엄마께서는 한글 맞춤법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영어로 밝은이라는 단어의 철자가 헷갈리셔서 그걸 물어보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카페의 컨셉이 완전히 유럽풍이었거든요. 분위기에 맞춰서 영어로 남겨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는 친정엄마께 시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나누셨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제 이혼 전적을 용납하신 것과 동시에 저를 깔보기 시작하셨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졌죠. 나는 전문대 졸업장 당당히 받아서 내 힘으로 직장 잡아서 월급쟁이 하다 결혼한 거라서 살림이나 줄곧 하다가 아픈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 식당에서 서빙이나 하는 사돈하고는 같은 여자 인생이지만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사돈 총각이 고졸에다가 그 나이까지 변변한 직업 하나 없는 걸 보면 너는 집안에서 기적이구나, 이에. 너 하나 그나마 건사했네. 아유, 수준하고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저를 볼 때마다 해대셨죠. 귀에 인이 박힐 것 같았는데 친정오빠가 사고뭉치로 살아온 건 사실이니까 이건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께서 일하시던 냉면집에 신메뉴가 나왔는데 엄청 맛있어서 인기라고 저보고 날 잡고 와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시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하셨죠. 친정엄마께서는 그곳에서 대우 잘 받으며 즐겁게 일하고 계셨기에 당신께서 일하실 때 오시면 서비스도 팍팍 나가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좋아하고 계셨지만 그간 시어머니께서 하도 깔보는 발언을 자주 하셨던 걸 알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약간 떨떠름했습니다. 말씀은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냉면 같이 드시러 가겠냐고 여쭸더니 냉큼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날 잡고 가봤죠. 근데 약속한 시간에 친정 오빠도 왔습니다. 왔다 뿐인가요? 먼저 자리 잡고 앉아서 신메뉴를 처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콧방귀를 끼며 앉으셨어요. 아이고, 한량이라 그런가 참 복스럽게도 먹네. 혼잣말이었는데 당연히 다 들렸죠. 저는 입 꽉 깨물고 친정오빠를 향해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인간이 사고 칠까봐 겁이 났죠. 음식 나와서 잘 먹던 와중에 친정엄마께서도 함께 자리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가방을 뒤지시더니 웬 책을 꺼내시는 거예요. 저기, 이거 받으세요. 제가 특별히 노인네들 한글 공부 다니는 곳에서 쓰는 교재로 구해봤어요.
그래야 수준이 맞지 않겠어요? 이게 뭔가요? 어? 한글 공부하는 거네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왜긴요. 민망하고 부끄러운 건 아시나 보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돈.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잖아요. 국민학교만 간신히 나와서 어영부영 살다가 자식들 이만큼 키워놓으신 때에 음식점 서빙이나 하는 거 속으로는 부끄러우시겠지만, 당당해지세요. 한글 깨우쳐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사시고요. 수준 높이셔야죠.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다다다다 쏟아내셨고 저는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얼른 친정엄마를 살폈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친정오빠가 테이블 위로 젓가락을 던지듯 내려놓는 게 먼저였죠. 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한글을 깨우쳐? 참나, 살다 살다가 나보다 헛소리 잘하는 사람 처음 보네. 사돈 총각이야말로 뭔 소리예요. 그리고 어디서 경무학교 시린 말본세를 그따위로 해요. 가방끝 짧은 집안 자식이라 광고하시나. 무식한 꼬라지하고는 기도 안 차네.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뭐 아줌마? 지금 나보고 아줌마? 그럼 할머니라고 그럴까? 내 동생이 아줌마 눈치 보고 고개 숙이는 모습 봤을 때부터 나 짜증 수치가 만땅이거든? 그러니까 내 무식함에 질식되고 싶어서 환장하신 거 아니면 입 다무세요. 안 그랬다간 내 무식함으로 제대로 상대해 드릴 테니까. 참나. 진짜 기껏 냉면 잘 먹어놓고 얹히게 생겼네. 우리 엄마가 바로 그 유명한 이대 나온 여자인데 뭔 국민학교 타령이야. 시어머니께서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저와 친정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숙인 후 무슨 오해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이제 나오신 건 맞아요. 작게 말씀을 드려버렸어요. 그러자 더욱 충격받으신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그제야 오해의 근원지를 떠올려내셨고 카페에서 순간적으로 실언을 하셨다고 설명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함 가득한 얼굴로 한글 공부책을 챙겨서 자리를 뜨셨어요. 저보고 따라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남았고요. 친정 오빠한테 대체 왜 그랬냐고 화를 냈어요. 근데 친정 오빠가 보인 반응 때문에 제 입이 다물렸어요. 네가 저 집안 눈치 보면서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나는 네가 어찌 됐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아휴, 사고만 치는 못난이면 말도 못하든가. 말은 잘했어요. 솔직히 친정 오빠 덕분에 제 속이 왠지 시원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피식피식 웃어대며 마저 냉면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따로 친정엄마께 연락을 하셔서 사과를 하셨고요. 친정엄마께서도 친정오빠의 무례를 사과하셨다고 해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두 번 다시 제 친정을 얕잡아 보지 않으셨죠. 심지어 그날 이후로 3개월 뒤 친정오빠가 엄청난 인연을 만났거든요. 음악하겠다고 또 설치다가 새언니를 만났는데요. 새언니는 요새 표현으로 금수저였습니다. 워낙 잘나고 가진 것도 많아서 취미로 음악을 하던 중에 친정오빠를 만났고 다른 건 몰라도 친정오빠가 외관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하도 능력이 없어서 많이 말아먹으며 살아서 그런지 주변에 늘 사람이 넘쳤던 걸로 봐서는 인간관계는 좋았습니다. 자기 사람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의리를 지키는 성격이었으니까요. 내가 잘났는데 굳이 남편까지 잘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오히려 피곤하겠지. 난 오히려 못난 구석 많아서 내가 더 돋보이는 남편이라면 그 편이 마음에 들어. 새언니는 그런 소리를 하더니 냉큼 친정오빠를 낚아채서 결혼까지 가버렸습니다. 친정오빠의 다사다난했던 과거를 다 듣고도 결혼 결심을 절대 안 물린 새언니가 대단하다고 느꼈네요. 그리고 결혼할 인연은 이렇듯 따로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저도 어쨌거나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 엄청 편안하고 잘 맞았으니까요. 친정 오빠가 부잣집 사위가 되니 친정 부모님과 저도 얼떨떨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그 소식을 듣고 턱이 빠져라 놀라셨던 표정이 가장 압권이었답니다. 친정 엄마께서 이대 나온 여자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서 의기소침해지기는 했어도 제 친정 오빠가 변변치 않게 사는 모습에 속으로 흥 이렇게 여기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순식간에 친정 오빠가 대단한 집안의 일원이 된 것에 많이 놀라셨던 것인지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인생은 돌고 돌아 어떤 지점에서 빛을 발할지 알 수 없는 놀이기구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낳아준 부모로 인해 크게 덕을 보지는 못했기에 늘 살면서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 희망이 있다고 살아보라고 저를 건드려준 일이 있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늘 박복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흔하지 않은 일이 찾아왔거든요. 일단 이 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혼을 했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39살이 된 여자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딸 아이는 현재 초등학생이고 얘를 두고 일하러 다니느라 맨날 걱정에 좀처럼 노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변을 보면 다행인지 불행인 건지 혼자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선이 안 좋은 건 여전해요. 저도 뭐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제가 어지간히 만만한 건지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도 곧잘 와요. 예, 어머마. 네가 이혼은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애비랑 선영이 서로 보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그렇게 꽁꽁 숨어서 살 거야? 아니, 말 맞다나 너나 아범이나 뭐 죄지어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야 되냐고.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도통 우리 남편에게 딸을 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법적으로 교섭권이라는 게 있고 서로 보도록 허용된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꾸 그 외에도 보려고 욕심을 내니까 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은근슬쩍 다시 잘 해보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순전히 본인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어머니, 저는 충분히 선영이랑 선영 아범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도 둘이 만나서 놀이공원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연락할 일이 있으면 아범한테 말하면 되지. 자꾸 저한테 연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솔직히 물으면서도 저도 알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제대로 답해 주시지도 않을 걸 알기도 하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서 말이죠. 얘는 내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누가 그러냐?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니들 이혼한다고 할 때도 내가 뭐라고 했니? 그냥 젊은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지. 이혼이 뭐 대수라고? 아, 꼭 그렇게까지 해서 따로 선을 긋고 살아야겠냐고. 웬만하면 그냥 같이들 다시 살지 그래. 아니, 아범도 그 집 그대로 살고 있잖아. 드디어 본심이 나오니 저도 머리가 확 아파오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다시 살 생각 없어요. 그냥 좀 저희 놔두세요. 그런 의미로 전화하시는 거면 이제 어머니 연락받기도 힘들겠어요. 그만 끊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솔직히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게 제가 남편과 이혼한 이유 안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과 제가 본격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짐작하셨을 수도 있지만 바로 남편의 외도 때문이에요. 흔히들 이런 이유로 헤어진다고 하지만 저한테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누구나 이런 일을 겪기 끔찍해 하지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더군요. 이때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라 뭐라 했지만 더 열받는 건 그때 저에게 매우 저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사실 딱 한 번만 만난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도 애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봤던 건데 그래도 자기 기분 나빴으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제발 다시 한 번만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조금만 내 얘기를 좀 들어줘. 남편이 이렇게 사정사정하고 저에게 매달렸고 아주 발빠르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불륜이나 외도 맘카페를 보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은 다 난리를 치고 길길이 날뛴다면서요. 우리 남편은 빠른 인정, 빠른 대처, 빠른 사과, 이 3종을 전부 다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속이 뒤집어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듯 남편에 대한 용서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됐고 나가 죽어 그냥. 나는 너랑 안 살 거야. 도저히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뭐? 그렇게 동화를 들락거리더니 기어이 거기서 다니는 여자랑 일을 쳤네. 야, 나는 뭐 나갈 수 없어서 안 나가는 줄 알아? 저는 정말 너무 서러웠던 게 저도 결혼 전에는 활발하게 동호회 활동이나 많은 것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생활이 바빠지고 돈도 많이 못 버는 남편 때문에 아주 바삐 살았단 말이죠. 그런 저를 두고 이 인간은 형편도 그리 좋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전 이때 마지막이다 하고 할 말을 더 퍼부었죠. 이때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였는데 미련 없이 바로 돌아서게 되었던 건 어머니에게 당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신 말이야, 시간 있으면 어머니한테서 좀 물어봐. 아니, 어머니한테 따질 거 있음 좀 따지고 와. 내가 알기론 어머니도 그 여자 만나셨다며? 당신이 그날 지나가다가 같이 걸렸다며. 근데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 어머니 내가 모를 줄 아셨대? 남편은 이야기가 이쯤 코앞까지 오니 무슨 말이 나올지 눈치를 챘는지 마구 얼버무리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넘어가 줄 제가 아니었죠. 저는 끝까지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말하다가 서름이 터져 울음까지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본인 손녀를 낳아서 몇 년을 키워온 며느리를 두고 아들이 새로 만나는 여자의 직업이 마음에 든답시고 애가 며느리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나 그 말 평생 잊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 좋은 말 할 때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나 평생 안 까먹고 있다가 언제 어떻게 어머니한테 따지고 엎을지 모른다고. 이러니 남편은 기함을 했고 한두 번 빌고 빌어서 이게 봉합될 거란 기대는 할 수 없었던 거겠죠. 진정해, 여보. 우리 엄마가 무슨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됐어. 이쯤에서 마무리 짓지 않으면 당신과 나 모두에게 안 좋은 그림이 될 거야. 어머니까지 더 확대시켜 볼까? 그 여자 끌고 가서 어머니한테 이 여자 며느리로 들이시라고 크게 한번 질러봐. 아버님은 그 꼴 보시면 또 어머니 때리실 텐데 당신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되니 남편도 머리가 아픈지 슬슬 고민을 했고 결국 우리는 그대로 순조롭게 이혼까지 가게 됐어요. 정말 솔직히 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고 외도 한번 갖고 이혼한다고 별 쇼를 다 하셨죠. 그래놓고 본인은 전혀 시집살이도 안 시켰고 며느리를 괴롭게 한 기억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판에 우리 엄마가 제 남편을 엄청 들쑤셔 놓기는 했었답니다. 자네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우리 딸 데려갈 때 무릎 꿇고 온 지방으로 다니면서 얘네 외가며 친가 지방 다 돌며 인사드릴 땐 언제고. 진짜 혈기도 좋네. 그 나이 먹어가지고 한창 결혼했을 때 자네 마누라 나이 무렵에 어린애한테 또 눈길이 가? 이제 내 딸은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다 늙고 낡아서 싫다 이거지? 그러는 자네는 내가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거야. 엄마는 이때 안 그래도 탈모가 시작되어 듬성듬성인 남편 머리털을 잡아댔고 그 인간은 너무 우스꽝스럽게 엄마에게 대항했어요. 장모님, 아유, 제발 머리만 안 됩니다. 아유, 차라리 뺨을 때리세요. 아이, 머리는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엄마도 웃긴 게 그저 몇 개 남아있으니 되도 않는 혈기를 부려댄다고 아주 다 잡아뜯을 기세더군요. 결국 제가 말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웃기고 있네. 이 가증스러운 거 얼마 남지도 않은 몇 가닥 갖고 헬렐레 어린애를 꼬시고 다녔나? 어디 진짜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멀때리 사위라고 맞아줬더니 주제를 모르고 설쳐? 엄마는 정말 이때 제가 뜯어내지 않았으면 일을 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혼은 일단락됐고 저는 잠깐 친정에 있었어요. 흔히 이혼해서 싱글맘이 된 여자들에게 있어 차차 이어지는 순번 아니겠나요? 그러나 역시 많은 이들이 여기서 확장된 선택을 하듯 저도 그래야만 했어요. 이때 엄마랑도 아주 눈부시게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는 아빠와의 삶도 편치 않아 죽겠는데 딸마저 집으로 굴러들어와서 힘들게 한다고 난리였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이란 인간도 술 달고 살지. 딸년도 이혼해가지고 혹 달고 들어왔지. 남들은 다 아들들이 보내주는 여행만 잘 다니고, 남편도 일찍 보내고, 밥 걱정 없이 잘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어? 내가 얼른 가야 이 꼴을 안 보지. 이런 말을 하는 엄마의 심정도 저는 잘 알기는 하겠어요. 안 그래도 반대하던 결혼을 했고, 그러고 수년이 지나서 사위의 외도 소식을 듣고 기겁하고 쓰러지려 했던 엄마를 생각하면 뭐 저라도 마음이 좋을까요? 하지만 엄마의 넋두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를 미치게 했고, 나중에는 이것이 저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더군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무능력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 순간, 전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네 시모 말이 그렇게 틀린 게 아니야. 남자들 뭐 대단한 성인군자라도 있는 줄 아냐? 그때그때 월급 따박따박 주는 남편에 집에 있으면 그냥 그걸로 된 거 아니냐고. 뭘 여자로서 사랑까지 바래가지고 욕심을 부려. 그런 게 돈을 갖다 주냐, 쌀을 갖다 주냐. 그리고 집을 주냐고. 김서방이 너한테 집 나가란 것도 아니고 싹싹 빌었다면서. 아니 그럼 그냥 눈 감고 같이 살았어야지. 뭐하러 멍청하게 집을 나와. 엄마는 가뜩이나 좁은 친정집에 저와 제 딸이 온 데다가 빨래며 뭐며 살림이 배로 늘어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쳐도 넋두리는 점점 깊어지고 저와 엄마 사이 골만 점점 커지게 만들더군요. 이런 상황을 한두 번은 모를까 우리 딸이 듣는 데서 자꾸 듣다 보니 저 역시 참을 수가 없이 감정이 나빠졌어요. 엄마, 내가 바람 폈어? 내가 잘못해서 쫓겨났어? 그런 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나는 그러기 싫은데 이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막말로 다른 여자를 만나던 남자와 어떻게 같이 사냐고? 우리 선영이한테는 지 아빠가 지 엄마랑 살아야 진짜 아빠인 거지. 엄마 말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순수하게 얘네 아빠가 될 수 있냐고. 엄마는 이런 말도 귀에 들리지 않는 듯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결국 독립을 선언하게 됐죠. 꾹 다물고 돈을 모아서 원룸을 하나 알아봤고 부득이하게 딸은 전학을 시켜야만 했어요. 형편상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엄마는 동네 할마씨들도 다 알게 되었다며 저를 무척이나 부끄러워했거든요. 야, 마트 아줌마도 나한테 물어보더라. 딸이 잠깐 다니러 온 거냐고 말이야. 말하는 눈치가 이미 속으로 지들끼리 100번, 1000번 결론 내린 거야. 그래 놓고 나한테 모른 척 묻는 거지. 아주 그냥 못된 것들 저거. 입들 아주 그냥 다 꼴보기 싫어 죽겠어. 시간이 갈수록 우리 딸도 외할머니의 이런 어투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엄마한테 이런 걸 따져서 싸워봐야 얼마나 승산이 있고 또 얼마나 이득이 있겠어요. 서러우면 제가 알아서 능력을 갖춰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엄마는 엄마 본인도 젊은 날 저를 두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빠 손에 한 몇 달 키워졌던 것 같은 기억이 있네요.
그러고 돌아와서도 딱히 저에게 정성스러운 눈길을 보내지도 않았고요. 그랬던 사람이 왜 그렇게 자식 키우느라 진득하게 고생한 사람 행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던 것만 생각하면 너는 진짜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이야. 그런데 어쩜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홀몸도 아니고 자식도 있는 것이 어떻게 그대로 또 집으로 기어들어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아휴, 진짜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제명에 못 살고 일찍 할 판이다, 정말. 맨날 이런 저주 같은 소리를 듣다가 가뜩이나 삶의 의욕도 없는 제게 너무 힘든 날이 될 것 같았죠. 어떤 날은 남편에게 당한 것, 시어머니에게 들은 헛소리보다 엄마의 말이 더 저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는 평소 연락하지도 않고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커리어 우먼인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어머, 유진이, 네가 무슨 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딸은 잘 크고 있지? 제가 이 친구한테 연락했던 이유는 정말 비참하고 비참하게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 대학 시절 저랑 같이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 집이 좀 사는 편이었어요. 제 결혼식도 왔고 동기 모임에서도 함께 얼굴을 보곤 했었고요. 사실 성격이 엄청 카랑카랑한 애라 저랑 잘 안 맞고 결혼도 안 한 애였기에 연락할 일이 없어요. 한때 결혼하는 여자들을 한심한 투로 말해서 더 감정이 나빴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남자들이랑 결혼을 해주는지 모르겠어. 비율적으로도 우리 세대들이 여자가 더 적기 때문에 남자를 고르고 골라서 갈 수 있는데 말이야. 진짜 한심해. 이상한 남자들이랑 결혼해서 바보 취급당하고 사는 여자들 보면 말이야. 오죽하면 남자들 결혼하고 헛짓하는 퍼센트가 반 이상이라고 하겠어? 다들 너무 착하고 바보 같아 죽겠다니까. 이때 결혼한 여자아이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이런 말을 하는 탓에 대단한 미운털이 박혀버렸던 애예요. 그럼에도 연락한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여유가 있는 애였고 그걸로 재촉한다든지 쪼들리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장점 한 가지를 굳이 더 추가해보자면 입이 좀 무거운 편에 속했어요. 남 얘기에 대해서는 쉽게 떠들어대지 않는 애였고 어딘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보이긴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연락을 따로 했고 어렵사리 제 사정을 말했어요. 내가 최근에 이혼했고 친정을 들어와 있어.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독립하기에 지금 돈이 많이 빠듯한 상황이거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서 그런데 혹시 돈 조금 빌려줄 수 없을까? 이런 걸로 연락해서 정말 미안해. 이때 이렇게 말을 하고도 참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하며 제 얼굴을 봐도 미쳤던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홀몸이었다면, 아니 결혼 전이었다면 진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허벅지를 찌르는 한이 있지 이런 걸로 남한테 손 벌리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제 또래 동기한테 그런 전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당장 자식이 제 앞에 있고 애를 먹여 살려야 할 생각을 하니 저도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때 돌아온 동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나마 저는 이 친구 덕분에 독립을 하는 희한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죠. 어쩌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돼? 이때 말하기는 정말 죽기보다 싫고 수치스러웠지만 별 수가 있나요? 너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놓고 돈 안 빌려주기만 해보란 식으로 속으로 이를 악물어가면서 어렵게 말을 했죠. 듣고 있다 잠깐 말이 없더니 허허 웃으면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제가 죽기보다 싫었던 그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아유, 거봐. 내 주변에 너만 그런 일 겪는 게 아니야. 그러게 왜 바보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은 어쩌고 생고생을 하며 낳아가지고 그렇게 살아. 갈 데도 없어서 그렇게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능력 없던 애도 아니었잖아. 늦게라도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쯤 되니 저도 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새삼스러울 것 하나 없이 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내가 미쳤지. 왜 괜한 사정을 동네방네 광고하는 마냥 스피커처럼 떠들어서 결국 이젠 동기 모임도 창피해서 못 나가겠네 싶었어요.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가 저를 다급히 부르는 거예요. 얼마야? 얼마쯤이면 이사할 수 있는데? 집은 봐둔 거야?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오더니 저랑 연락을 쭉 이어가게 됐죠. 어찌어찌해서 몇천만 원 융통을 해서 저도 대출을 받고 있던 돈 보태고 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원룸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더니 딱 한 가지만 요구하더군요. 나 논문 써야 되거든.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좀 써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네가 인터뷰 좀 해주고 도와주면 나도 빌려주는 기간을 좀 늘려줄 수 있어. 나중에 관련 사업도 할 거라 나한테는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 인터뷰만 해줘. 그래서 간단하게 통화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얘기했고 그렇게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주고받고 저는 겨우 독립에 성공했어요. 솔직히 이 과정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줄 예상도 못했지만 진짜 남이 가족보다 낫다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죠. 엄마는 정말 한 푼도 조금의 돈도 없다고 말했어요. 야, 먹고 죽을래도 없어. 그리고 누가 너 보고 결혼하라고 협박을 했어. 뭘 했어? 어? 너 벌어둔 돈 그렇게 없어? 나올 때 김서방한테 돈도 안 받고 나왔냐고. 그 정도 앞길은 네가 해야지. 부모가 뭘 얼마까지 해줘야 하냐? 이런 엄마의 말은 정말 들을수록 감당이 안 되는 게 엄마는 저를 키우는 내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고생한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랑 잠깐 헤어졌던 것도 월급 몇 달치를 거의 몰래 엄마가 탕진하듯 써버려서 죽일 듯이 싸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엄마도 외할머니네 도망가 있었고 얼마 안 돼서 슬슬 들어왔던 것이었거든요. 우리 아빠도 성격 좋지 않고 보통 아니지만 적어도 엄마보다는 생활 면에서 그렇게 흠잡을 것이 없이 살았어요. 말년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고생하니 문제지만 아무튼 엄마에게 그렇게 믿지는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하여간 이래저래 다 해서 나왔고 저는 원룸을 얻고 딸 학교를 전학시키고 겨우 제가 일할 곳도 찾아두게 됐습니다. 이때 직장도 몇 번이나 바뀌었던 것이 처음에는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사무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몇 번 아프고 변수가 생기니 그걸 틀어막느라 휴가를 제출하다가 결국 잘리고 말았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웬만해선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구한 게 한의원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간호조무사 신분이었고 이때 같은 한의원에서 알게 된 물리치료사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신데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장가를 안 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때 3, 40대 여자 직원들도 있었지만 이들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서 잘들 만나든지 그럼 좋잖아요? 왜 이혼한 애엄마인 저한테 이 물리치료사분이 찝적대는 건지 나중에 이분이 무서워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진 씨 애가 몇 살이라고 했지? 초등학생이라고 했나? 아유, 그쯤 되면 아빠가 있어야 되지 않아? 새아빠랑 딸이랑 잘 지내는 거 요즘 TV에 얼마나 많이 나와. 나같이 든든한 아빠가 있으면 유진 씨 딸도 좋을 거야. 유진 씨도 그 나이가 돼서 이혼한 건데, 솔직히 어린 총각이랑 재혼할 건 아니잖아. 나랑 같이 이렇게 직장 다니면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대놓고 호감을 표시하는데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몸집도 크신데 팔에는 털이 숭숭 나 있고 아무튼 외모도 비호감을 나타내기보다는 여러모로 싫어하는 요소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혼한 여자라고 쉽게 생각하는 건지 진짜 툭하면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아, 글쎄, 어제 집에서 소주 한잔 하는데, 유진 씨 생각이 많이 나지, 뭐야. 그, 뭐야, 그 딸내미한테 참치 김치찌개를 그렇게 많이 끓여준다며? 내가 또 기가 막히게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그 유진 씨가 한번 끓여갖고 나오면 안 되겠어? 이런 의미 없는 찝쩍거림이 쭉 이어지자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날은 집에 갈 때 계속 따라와서는 자꾸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사정을 한의원 여자 원장께 말을 했는데 외려 저를 탓하는 바람에 정말 하늘이 깜깜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긴 김 선생이 좀 그런 구석이 있기는 하지. 근데 유진 씨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원래 그런 분이야.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먹여 살려야 할 자식도 있으면서 말이야. 이래서 내가 애엄마들을 안 쓴다니까. 같은 여자지만 진짜 직장 구하고 그만두는 걸 너무 쉽게 알아. 너무나 어이없는 반응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은 채우라는 말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다음날 억지로 저와 이 물리치료사분을 화해시키겠다며 직원들 그 많은 데서 저희 일을 떠벌리니 제가 어떻게 계속 다닐 수가 있겠어요. 저 역시 제 눈에 몇 번이나 딸이 밟혔지만 그렇게 더더욱 여기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기 바쁘게 딸과 지내는 한 달 한 달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눈 깜짝할 새에 세금 서류들이 날아오고 학교에서는 뭘 그리 갑작스럽게 뭔가를 하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건지 돈 낼 일들 천지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급한 대로 투잡 쓰리잡이라도 뛰자는 생각으로 오전에는 동네 식당, 오후에는 버스를 두 정거장 더 타고 가야 하는 대형마트에 취직하게 됐답니다. 늘 노트북을 갖고 다니며 회사들을 전전하던 저에게 이런 흐름은 스스로도 꽤 충격적이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뭔가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아무튼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쌓아왔던 스펙들을 떠올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의원에서도 치여서 잘리고 동네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물건 진열을 하고 팔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양새라든지 많은 것들이 절 괴롭게 하더군요. 식당 아저씨의 날카로운 말은 늘 맵게 들렸어요. 이봐요, 그 빨리빨리 좀 움직여,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랑 일 못해. 얼른 이거 저기 물티슈 깔아주고 서빙도 좀 제깍제깍 해요. 손님 나가신 지 언젠데 아직까지 저걸로 테이블을 놔뒀어. 정말 이때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만큼 일이 바빴고 마트와 식당 그 어느 곳도 저를 대충 일하게 두지 않았어요. 돈을 들인 만큼 야무지게 뽑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해 보이더군요. 하여간 돈이 궁한 건 저니 저도 그에 맞춰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오전에 일하는 식당은 정말 꽤나 일이 힘든 편이었어요. 그래도 주인 아저씨에 비해 아줌마는 좋은 분이셨기에 일하고 나서 돌아갈 때 반찬 같은 것도 곧잘 챙김받고는 했었죠. 이제 제가 말하게 될 이 신기한 일에 대해 식당 아줌마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바쁘게 투잡을 뛰어가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당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여기 일찌감치 오셔서 식사하시는 할머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날따라 뭔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게 안쪽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할머니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으시고 계속 허공을 보듯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피곤하신가 싶어 자리 안내를 해드렸고 메뉴를 여쭤봤는데 여전히 답이 없으신 거예요. 할머니, 뭐 드실 거예요? 전처럼 순두부 드릴까요? 네? 이렇게 몇 번을 물어도 답이 없으신데 주인 아저씨는 또 자기 볼일 때문에 성을 내시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길래 갔더니 메뉴판을 가리키면서 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게 뭔데요? 순두부찌개요? 된장찌개? 하지만 계속 답답하게 명확히 말씀을 안 하셔서 워낙에 평소 드시던 게 순두부이니 저도 그냥 그걸로 주문을 대신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내어드렸고 이후로도 한창 아침에 아저씨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저는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식사를 다 하신 것 같아서 근처에 갔더니 다시 멍하게 계신 거예요. 할머니 다 드셨어요?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걸어도 평소 같지 않게 답을 안 하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주인 아줌마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슬쩍 보시더니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아, 유진이 너 모르냐? 할머니 약간 치맥기 있으셔. 우리 남편 없을 때에는 그냥 저렇게 좀 계시다가 나가시게 해도 돼. 그냥 그 사람이 유난이라서 그렇지. 아무튼 어차피 저러다가 얼마 안 돼서 일어나시거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식당 아줌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음씨가 정말 괜찮으신 분이에요. 저는 엄마 복은 없지만 가끔 이렇게 어쩌다가 저에게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분들은 종종 만나는 듯해요. 제가 처음 여기 오전 시간대 쪽에서 일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 딸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한 가지 마음을 또 올리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가게 앞에 붙어 있던 문구 때문이었어요. 순두부찌개를 드시고 싶은데 사정이 안 되시는 분은 들어오세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 아저씨는 그냥 일반 보통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아줌마가 모든 걸 떠맡고 있는 이 식당에서도 그게 불만인 건지 이 문구를 붙이기까지 아주 살벌하게 싸우셨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식당 아줌마는 동네 어려운 분들의 점심 끼니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번거로운 일도 많았지만 그럭저럭 동네에서 이 식당 이미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치매 할머니는 가끔 돈을 내실 때도 있고 안 내실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다음 날도 오셨는데 이날의 일은 어찌나 저도 손이 떨리던지 식당 아줌마께도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그대로 향해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일정상 이후에 마트 출근이 없긴 했지만 집에 가서도 도통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었답니다. 이날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행동 때문에 영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잡히질 않았거든요. 할머니, 식사 다 드신 거예요? 그럼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테이블을 치우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을 쓱 잡으시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쳐다봤는데 할머니는 계속 빈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어딜 보고 있는지 모르는 눈으로 멍하니 저를 잡고 뭐라고 입만 열었다 닫았다 대충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이날 저도 덥고 컨디션이 나빴던 날이라 이렇게 늘어지는 텀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 중에 대꾸한 건데 할머니는 제 팔을 잡고 본인 발 밑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뭘 흘리시는 건가 싶어서 눈을 번뜩이는 찰나 밑에 웬 가방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이거 가져가. 그래서 뭔가 했는데 웬 짐꾸러미 같은 가방 같은 것이 있었어요. 빨간 체크 가방이었는데 어린애들이 들고 다닐 법한 그런 보풀난 가방이더군요.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실 때 있으니까 뭘 착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전 괜찮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한사코 계속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 너 가지라고. 어? 이거 가져가 빨리. 그러면서 자꾸 제 팔을 잡아당겨 가방 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약간은 저도 덥고 짜증난 어투로 반응을 했는데 일단은 양쪽에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배를 눌러대는 통에 가방을 챙겨들긴 했어요. 그래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보니 할머니는 이미 문을 열고 나서는 중이시더군요. 한숨을 훅 하고 들이쉬며 가방을 들고 제 소지품을 둔 식당 안쪽 커튼 쪽으로 들어왔어요. 분명히 뭔가 폐지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열어볼 생각도 안 들었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홀에 주인 아저씨가 있는 틈을 타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저는 그만 그 가방을 챙겨서 주인 아저씨께 허둥지둥 집에 일이 있다고만 말하고 그대로 식당을 뛰쳐나오게 됐답니다.
대강 밖을 둘러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계시지 않았고 저는 고개를 계속 좌우로 돌려대다가 그대로 서 있다가 어찌어찌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아직 숨가쁘게 일할 시간인데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머리는 그냥 하얗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와버렸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집안에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솔직히 현금 5천만 원이라니 이런 게 어디서 뚝 저한테 떨어지겠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진짜 일상 안에서 평범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겪었단 말이죠. 말 그대로 할머니가 저한테 한사코 가져가라고 성화를 부리셨던 그 가방 안에 5천만 원이라는 액수의 돈이 양껏 채워져 있었으니 저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은 다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씩 종이끈이 채워져서는 대충 봐도 평범한 액수가 아니란 걸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손이 달달 떨리기도 하고 어디서 이런 걸 주워왔다는 사람들 얘기는 뉴스로나 가끔 봤지 저처럼 이렇게 직접 전달받아 본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서 미치겠는 건 할머니가 이걸 저한테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할머니 눈에는 제가 예뻐 보였던 건가, 아니면 뭐 잃어버린 딸이라도 있는데 착각을 하셨던가, 별의별 꿈과 희망의 생각들을 다 해보았는데요. 하면 할수록 점점 머리는 복잡해지고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중간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데 식당 아주머니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카톡에 온 걸 보고 한창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저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내일은 일찍 출근할게요. 이렇게 어영부영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학교에서 딸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편히 둘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참다 못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한테 상담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제가 바보였죠. 애초에 엄마랑 안 맞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생고생을 하는 주제에 뭘 기대하고 연락을 했을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세상에, 요즘 그런 일이 있어? 그거 너 사기당한 거 아니냐? 아유, 그런 건 바로바로 신고해버려. 나중에 무슨 죄를 뒤집어 쓰려고. 저도 처음에는 이 말에 혹해서 약간 흔들리던 와중에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걸려온 내용은 정말 가짠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현금을 그냥 주고받은 거 아니야? 그건 뭐 위조된 것도 아니지? 그러면 그냥 네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막말로 그 할머니 어디 아프다며? 누가 뭘 알고 있겠어? 식당에 CCTV라고도 있는 거야? 꿀릴 거 없으면 그냥 너 준 거니까 그렇게 알았다고 하고 쓰면 되잖아. 어째 이쯤 되면 대충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엄마가 한 말을 듣고 기겁할 듯 놀랐어요. 새삼 또 새롭게 엄마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죠. 그보다 있잖아. 저기 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어차피 그거 네 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아니니.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집주인이 돈 올려달라고 난리거든. 니네 아빠 누워있는데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와. 너 4천 갖고 엄마한테 한 1,000만 원만 빌려줘라. 아니면 한 2천 줘도 되고. 어차피 이 집 우리 죽으면 네 거 되잖아. 투자하는 셈 치고 좀 빌려줘. 응? 와, 이때는 진짜 그 가방을 열었을 때의 충격 이상으로 불쾌함이 훅훅 밀려오더라고요. 됐어. 나 이거 다시 돌려줄 거야. 엄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그딴 말 할 거면 끊어.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엄마로부터 전화가 또 걸려오는 거예요. 이날을 이후로 저는 엄마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야, 누가 너 보고 돈 그냥 달래? 좀 빌려달라잖아. 꽁돈 생긴 거 남 돈도 아니고 네 애미가 생활이 어려워서 집에 돈 보태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어? 그 돈 5천 너 혼자 다 먹으려고? 못된 것.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야.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잘라버렸어요. 그래, 쓸모없는 자식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나도 없는 것만 못한 부모 맨날 자식 등쳐먹지 못해서 안달인 엄마 필요 없어. 이제 연락하지 마. 전화 끊어. 이렇게 끊고 나서도 엄마는 며칠 연속 저에게 문자로 못됐다, 욕심이 그득하네 하고 보내대는 통에 저는 결국 번호 차단을 해버렸어요. 엄마와의 관계도 절망적인 판에 제 속을 또 흔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집주인이었습니다. 엄마 코만 석자가 아니라 당장 저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 집주인은 옆집 원룸에 사는 자기 딸이 내야 할 세금까지 저한테 물리고 하여간 온갖 말로 시비를 걸어댔었거든요. 내가 말이야 돈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 친구가 더 주고 들어간다는 걸 그 집 준 거야. 선영이 엄마 준 거라고. 우리 딸 또래인데 저렇게 혹을 달고 이혼해서 들어와서는 사는 게 불쌍해서 싼 값에 준 거라고. 아, 근데 왜 그렇게 세금 갖고 물고 늘어져? 그리고 우리도 고생 많이 하고 이 건물 어렵게 구입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려워서 돈 올려달라는 건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이러면서 2천만 원을 올려달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나가다가 저만 보면 내일 월세를 안 내기라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 속을 건드리는 것은 도저히 참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선영 엄마, 친정 엄마나 부모님은 살아계신 거야? 응? 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집주인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멍청하고 무례한 말을 마구 쏟아내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하도 매가리가 없어 보여. 눈도 맨날 동태마냥 뜨고 다니고 말이야. 애엄마가 눈에 힘이 빡 들어가 있어야 잘 먹고 잘 살고 키울 텐데 맨날 우울해 보여. 돌봐줄 친정도 없는 거야? 아니, 딸내미가 이혼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제 주제가 참 서럽고 구슬프게 느껴지더군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얼마나 초라해 보였으면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이 며칠간은 식당과 마트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하기로, 그리고 기왕 여기에 이렇게 드러내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진실을 말하자면요. 그 돈을 제가 훔친 건 아니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할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양심은 무지무지 찔렸거든요. 그 할머니가 치매라서 보통의 상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을 늘어지는 엄마의 공격, 그리고 때마침 자기 딸내미 친구가 방을 달란다며 뭘 알기라도 하는 듯 저를 공격해대는 집주인. 이 미친 60대 아줌마들의 총공세에 저는 질릴 대로 질려 있었어요. 이때에는 미묘하게 딸에게도 예민하게 굴고 짜증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복잡하던 얼마간의 속을 정리하고 눈을 딱 감고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결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름 아닌 밖에서 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딸과 순댓국집에 갔던 저녁 때 일 때문이에요. 엄마, 그냥 순댓국 먹을 거지? 나는 사골 순댓국 먹을래. 이렇게 말하고는 딸과 함께 대충 끼니를 때우고 한숨을 푹푹 쉬어대면서 공과금 납부를 핸드폰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계산을 하려고 나가는데 딸이 꾸물거리는 거예요. 왜 그래? 얼른 따라오지 않고. 가서 숙제해야지 너. 근데 돌아온 딸의 대답이 저에겐 좀 충격이었어요. 당연한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꽂혔을까요? 의자 바로 끼워 넣으려고 엄마랑 나랑 앉아있던 자리잖아. 잘 정리해놔야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당연한 말이 제 마음 안으로 훅 들어와서 대체 이게 뭐라고 저를 순간적으로 번뇌하게 만든 것일까요? 딸은 늘 덜렁대고 저에게 자주 혼나기도 하는 애였지만 늘상 저를 따르고 엄마를 최고로 아는 애였어요. 그 또래 애들이 다 그렇다지만 특히 저랑 단둘이 살게 된 이후
왜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지 깊이 묻지 않았고 조용히 그 생활에 적응해서 따라주던 애예요. 그리고 더욱 저를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다니는 애였고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딸이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보기 좋게 말끔하게 정돈하고 싶었던 딸의 그 서툰 모양새를 보니 왠지 모를 울컥함이 밀려왔죠. 왜냐하면 저는 저를 괴롭게 하는 저보다 몇 세대 앞서간 같은 여자들의 모습으로 많이 치이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저희 엄마 같은 경우 핏줄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주스러울 수가 없을 정도로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고요. 딱히 뚜렷하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던 건 아니지만 새삼 이걸 대물림하고 싶진 않았어요. 내 대의 악을 끊고 잘라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들을 우두커니 하고 있을 때 직관적으로 제 머릿속 안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그 빨간 체크 가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고 가셨고 그대로 우리 집 옷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가방 말이에요. 엄마 뭐해? 얼른 계산하고 가자. 밖에 벌써 어두워. 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그 자리에서 허둥지둥 계산을 하고 그렇게 딸과 집으로 왔어요. 씻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간 딸을 두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식당 아줌마에게 전화 거는 일이었어요.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다가 아무래도 이런 액수의 돈은 제 것이 아니구나. 이런 돈과 나는 인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딸과 걸어 들어오는 내내 저는 결심이 반듯하게 서버렸고 이제 그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약간 서글프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미 마음은 한쪽으로 이미 선을 타버렸죠. 아주머니,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간 출근 못했어요. 죄송해요. 참, 저도 너무 민망하고 그렇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말을 뗐지만 식당 아줌마의 반응은 생각 외로 그렇게 저를 막 비난한다든지 너무 놀라고 기겁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근데 그 뒤로 나도 할머니를 마침 못 봤어.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나도 잘 모르겠네.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건지 참. 어디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야. 이러고 둘이 안절부절하며 전화를 끊었고 결국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날 저녁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 한참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가 울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잠시나마 남에게 속을 비워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약간은 시원해지더라고요. 일단은 갖고 있어봐. 그걸 다시 여기 갖다 놓을 수도 없잖아. 할머니가 오시면 그때 얘기하고 자기가 마음 편하게 다시 가져다 드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참, 그리고 우리 집 아저씨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아주머니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 저도 그게 맞겠다 싶었어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일단 완연히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얼른 제 손으로 밀어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와중 며칠이 지나 할머니는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쓸 수도 없는 거액을 집에 보관해 둔 채 식당을 나가려니 엄청 애가 타더군요. 하여간 그렇게 있는 동안 집주인은 전화해서 저를 어찌나 얄궂게 괴롭히던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아유, 선영 엄마, 내가 애가 달아 죽겠어, 정말. 돈 결국 못 올려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우리 딸내미 친구한테 이 집 줘야 돼. 얘네 엄마가 벌써 며칠 전 와서 다 보고 갔다고. 바로 앞에 파출소도 있고 치안 마음에 든다며 이 집 달라고 난리였어. 이렇게 머리가 터지려는 와중 갑자기 오전 중에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이날 저는 딸 학교 모임 때문에 그날따라 식당을 못 갔는데 아줌마가 알려주셔서 급히 집에 들려 가방을 찾아 식당으로 날아갔죠. 어찌나 오랜만처럼 느껴지던지 여전히 멀뚱멀뚱한 눈으로 계시는 할머니에게 그 가방을 다시 드렸고 혼자 오셨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아들이 올 거야. 이제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으니 할머니가 그 돈을 혼자 갖고 가시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결국 할머니가 주신 핸드폰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말해서 같이 와서 할머니와 돌아가 달라고 했죠. 그렇게 직접 차로 모시고 가는 걸 봤고 결국 그날 학교 모임도 중간에 빠져나온 꼴이 되어 선생님께도 사과 전화를 드리고 진짜 바빴어요. 헌데 며칠이 지나 이사 갈 집을 알아보던 중에 식당으로 누군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본 건 아니고 화장실에 가 있었을 때 나와 보니 식당 아줌마가 저를 막 손짓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웬 남자분이 절 보며 김유진 씨?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는데요? 왜요? 저기 이옥순 할머니 아시죠? 제 이름은 맞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했더니 식당 아줌마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그 할머니 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 알아듣고 안다고 했더니 이후로 계속 당황스러운 말들을 하시더군요. 그 순간만 해도 제가 이런 대답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글쎄, 몇 번을 다시 물어봐도 제가 할머니께 돌려드렸던 그 돈 말이에요. 그게 할머니가 제 앞으로 주신 돈이 맞다나요? 대체 이게 무슨 장난질인가 싶어서 순간적으로 미간이 찌푸러졌어요.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돌려드린 건데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할머님께서 김유진 씨께 드리는 게 맞다고 다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이때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신 분은 할머니네가 선임한 변호사였는데 이 일 때문에 선임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쪽 일을 봐주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연고로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고 그날 보니까 엄연히 나이 든 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딱히 할머니께 뭐 잘해드린 것도 없고 반찬 하나 더 놓아드린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살갑게 뭔가 대꾸해드리길 했나 하면 그렇지도 않았기에 아무리 봐도 누가 무슨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사기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번 제 손에 쥐어졌을 때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한번 거쳐보니 이제는 의심이 생겼거든요.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맨날 여기 대접해 주시다시피 한 건 여기 아주머니신데 이해가 안 돼서요. 근데 이 변호사분 말로는 이미 자식들에게는 줄 만큼 나눠 주셨고 남은 재산이 좀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라고 쳐도 저한텐 거액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옥순 할머니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 얼마 정도는 자유롭게 쓰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연유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 따님이 한 분 더 있으시긴 했는데 재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모든 이유의 끝이고 그 이상도 무엇도 아닌 이유로 저는 그 돈을 제대로 된 서류에 의해서 얼떨결에 받게 되지 뭐예요. 할머니가 대체 왜 저에게 주고자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제 이름을 알아낸 것도 이날 식당 아줌마 통해서 변호사분이 듣고 부르신 것이었고 할머니가 주신 정보는 그 정도였다고만 하더군요.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제 인상착의 정도만 알려주고 다시 갖다 주려는 정도만 말하고 끝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유를 유추해봐도 알 수가 없었지만 일단 그렇게 받게 되었어요. 식당 아줌마도 이쯤 되면 그냥 받는 게 낫지 않냐 하시고 저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제는 거절할 이유도 딱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떨떨한 상태로 받게 됐고 그 돈의 일부는 이사 가는 데 사용하게 됐어요. 아직도 납득이 가질 않아요. 대체 무슨 이유로 저 같은 사람한테 대뜸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밑도 끝도 없이 주신 걸까요? 여기서 저는 500만 원을 식당 아줌마께 드렸고 둘이 이걸 주고받는 데에도 신랑이 버리느라 한참 걸리긴 했어요. 받을 이유가 없이 받게 되었다고 모양새가 길어진 건 저와 할머니와 저 사이, 그리고 저와 식당 아줌마 사이, 이렇게 똑같이 이어가게 되었네요. 아무튼 아예 신기루처럼 남들이 흔히 말하는 로또 같은 일로 그냥 치우치기에는 아직도 현실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와 딸은 이후로 할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신 요양원 주소를 받아두었거든요. 하지만 친족이 아니라서 연회는 어려울 것 같아 좀 고민이 돼요. 그리고 전에 큰 아드님 연락처도 받아두었는데 변호사님은 부정적인 반응이시더군요. 아드님도 알고 계시긴 하지만 썩 연락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평소 할머님과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라서 이 상황도 늦게 알게 되셨더라고요. 김유진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가 되니 어떤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즘 진짜 어쩌다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희한하기만 할 뿐이에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어요. 주셨으니 받았고, 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지라 급한 대로 쓰기도 했지만, 이걸 사용하는 것도 나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평생 부모 복 없이 살아오고 치이며 최악의 상태에 떨어진 저에게 이 돈은 마냥 거절하고 밀어낼 수 없는 금액이기는 했죠. 당사자도 괜찮다고 하고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식당 아줌마도 그쯤 되면 잘 쓰라고 하시지만 다른 분들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다시 돌려드리기도 이미 애매한 상황이 됐지만요.